벌써 위클리 테스트 4회군요. 1, 2, 3회 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셨고요. 지금 오늘이 2월 5일입니다. 2월 5일인데 제가 지금 4회를 미리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요 강의는 나중에 이제 설 끝나고 이제 2월 한 중후반쯤에 그때쯤 아마 듣게 될 겁니다. 그때 보시면서 자꾸 학생들이 위클리 테스트 문제 하나도 안 풀려요 선생님 막 이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좀 더 추가하면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시면 됩니다. 너무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쪽에 자꾸 연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좀 수업에 대해서 말이죠. 학원 수업에 대해서 좀 참고 듣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머리에 꽂혀 들어가도 합격자가 불과 10% 20%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수험생들께서 어떻게 강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참고 앉아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원인은 아마도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 강사 어떤 강사 강의를 들으면 고득점 친다라는 그런 글들에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그런 글을 읽은 학생들이 그런 말을 전파시키는 여론몰이겠죠. 이 점이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웬 특정 강사는 그렇게 칭찬글이 많으며 그렇게 칭찬글이 많이 깔려있는 선생들의 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들으면 고득점 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학생들이 많이 현혹당하는 듯 합니다. 한 번쯤은 재고해 보십시오. 학원 강의는요. 쾌적하게 머릿속에 꽂혀야 돼요. 쾌적하게 머릿속에 꽂혀도 자기가 학습 시간이 하루에 8시간 학습을 못하는 수험생은 그러면 솔직히 시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의 학습은 꼭 이상은 해야 하며 거기에 강의까지 꽂혀 들어간다면 그게 합격의 길을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참고 듣고 있는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많이 느낍니다. 같아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한 번쯤은 재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서 학원 강의라는 건 무언가 결국은 시간 절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 절약의 측면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수험생 되시고요. 그걸 바라면서 위클리 테스트 또 4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4회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갑니다. 1번 문제는요. 라디칼 치환 반응인데 이 문제는 문제 자체로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로서는 오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라디칼 반응에 대해서 공부가 미흡한 수험생들은 아마도 이 문제 자체만으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고 이거는 라디칼 반응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부 다 뚫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풀렸다 안 풀렸다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의 기본 베이스는요. 이건 분명히 자유라디칼 치환 반응이다라는 것은 보는 수험생은 다 알 거예요. 그럴 때 A란 놈은 1차 라디칼을 거쳐서 결과물이 얻어질 것이고요. 요 놈은 2차 라디칼을 거쳐서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건 되겠죠.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을 때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을 때가 즉 에너지 그림을 그리면 반응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만큼이다. 즉 이런 과정이다. 즉 흡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흡열 과정이라는 것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클 때보다 즉 이건 흡열일 때는 발열일 때보다 A분의 B 값이 클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의미성은요. 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파 1단계에서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한번 라디칼 반응 한번 되짚어 보시죠. 전파 1단계로 따지는 거죠.
전파 1단계인 수소대기 단계로 이 반응을 따지는 겁니다. 수소대기 단계가 만약에 전파 1단계가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서 발열일 때에는 요거는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라는 얘기죠. 선택성이 없어요. 요거는 라디칼 반응의 함몬드 가설과 더불어 이해가 되는 수험생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함몬드 가설을 갖다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라디칼 반응의 전체적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는 수험생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치 선택성이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위치 선택성이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흡열일 때에는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B값이 크게 나오겠죠. B값이 크게 나오면 안정한 라디칼을 생성시키는 쪽에서 치환된 결과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의 의미성이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흡열일 때에는 A분의 B값이 발열인 경우보다 A분의 B값이 크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억 지문은 맞는 표현이지만 이거는 요 반응 자체의 반응력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 1단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 문제 자체는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파악하신다면 아마도 제 수업을 충실히 듣고 라디칼 반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뚫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뭔가 오류는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분의 B값이 1대 10인 반응과 A분의 B값이 4대 6인 경우에 1대 10인 경우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위치 선택성이 있는 경우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라디칼 반응에서 네 가지 할로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F2, Cl2, Br2, I2입니다. 네 가지 중에서요. F2와 Cl2는 보통 위치 선택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선택성이 거의 없어요 이거고요. Br2와 I2는 위치 선택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A와 B의 값이 1대 10인 반응과 4대 6일 때 1대 10인 경우는 그 X2가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니까 F2나 Cl2인 경우가 아니라 Br2라든가 혹은 I2인 경우에 위치 선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니은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 이 반응은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가 있다라는 지문입니다. 자, 라디칼 반응입니다. 수소 대신에 중수소로 치환시키면 전파 1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의 개념이죠. 그 효과를 키네틱 아이소토프 에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디귿은 이건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 자체로서는 오류가 있지만은 라디칼 반응의 기본적인 개념을 뚫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 1번이었습니다. 문제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2번은요. 바이사이클릭 화합물의 명명법을 옳게 한번 명명해 보라라는 거죠. 자,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입니다.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의 번호 매기기는 접점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접점부터 시작을 해서 큰 고리에서 작은 고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번호를 매겨줍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시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접점 1번입니다. 큰 고리는 여기 2개, 여기도 2개, 여기는 3개군요. 그러니까 큰 고리에서 작은 고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번호를 매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은 번호를 이렇게 또르륵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에 바이사이클로라는 말을 쓰고 큰 고리의 접점을 제외한 탄소의 개수를 큰 고리부터 작은 고리로 내림차순으로다가 번호를 매겨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3. 여기는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으니까 3, 2, 2라는 표현은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토탈 탄소의 개수는 9개짜리니까 노네인이라는 명명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릴 바가 없구나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하고 스피로 컴파운드의 번호 매기기에 그리고 명명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스피로 화합물 맞죠.
스피로 화합물은 접점을 빼고 작은 고리부터 큰 고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번호를 매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쪽 고리와 이쪽 고리는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빼고 작은 고리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겠죠. 5, 6, 7, 8, 9, 10, 11이라고 번호를 매겨주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토탈 탄소 개수는 11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데케인 맞죠? 그러면은 스피로 화합물 맞고요. 스피로라고 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접점을 제외한 나머지 탄소의 개수를 요거는 오름차순으로 쓰게 되죠. 그러면 요 접점을 제외한 탄소의 개수, 요거를 제외한 탄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스피로 66이 아니라 55 운데케인이라고 명명을 해야지만 올바른 명명이 될 것입니다. 가운데 번호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역시 또 스피로 컴파운드입니다. 디귿 지문이에요. 자, 접점을 제외하고 작은 고리에서 큰 고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번호 매겨줍니다요. 그러면 여기를 제외하고 작은 고리 요거죠.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짜리니까 작은 고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큰 고리로 돌아가니까 1, 2, 3, 4, 5까지는 돌아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요 위치에 클로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고리 쪽으로 번호를 매겨주는데 CL이 붙어 있는 쪽의 번호를 작게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럼 여기가 5번이면 여기가 6번, 7, 8, 9, 10번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이 CL이 붙어 있는 부분의 번호를 작게 매겨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은 2클로로스피로가 아니죠. 7번째 위치에 있는 거죠. 7클로로스피로, 그 다음에 토탈 탄소의 개수는, 탄소의 개수는 여기 4개, 여기 5개니까 4, 5는 맞고요. 토탈 탄소는 10개니까 디케인이라는 표현을 써야지만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2클로로스피로가 아니라 7클로로스피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디귿도 잘못된 지문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기억 1번만이 맞다. 라고 확인될 수 있겠죠. 이 정도 회화물의 명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명명법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가냐면은 명명법을 공부하실 때 자꾸 화합물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갖다가 그 명명에 끼워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결론적으로 명명은 나중에 헷갈리게 돼요. PT에서는 항상 1번 문제죠. 항상 1번 문제는 하나가 꼭 나오는데 그 부분이 헷갈리는 원인은 바로 그런 공부에 기인하거든요. 그러므로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업 시간에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가려놓고요. 얘를 가려놓고 더 잘 보이네요. 얘를 가려놓고 그 다음에 요 화합물 보고 글씨 옆에다가 써보고요. 또 요번에는 화합물을 가려놓고 요 글씨를 보고 본인께서 그림을 그려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반복해야만 명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뚫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요. 공부할 때는 그 정도의 요령은 발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2번이었어요. 3번 가볼까요? 3번은 자, 가장 긴 체인 찾는 건 기본입니다. 번호는 역시 작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긴 체인 쭉 보이네요.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니까 도데케인 맞군요. 그 다음에 메틸기는 두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은 2메틸 도데케인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도데케인이라고 부르는 화합물입니다. 라고 하니까 기억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 화합물도 제일 긴 체인 찾습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바닥에 있는 것만 제일 긴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단일 결합은 회전이에요. 단일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쭉 연결된 것 중에 가장 긴 체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긴 체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 체인이 가장 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이 부분도 치환기고 이 부분도 치환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화합물은 얘기할 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2개의 메틸기가 붙어있는 가장 긴 체인은 7개짜리인 헤프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 화합물의 명명은 2,3-다이메틸 헤프탄이라고 부르는 이 명명은 정확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올바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겁니다. 제일 긴 체인 찾는 겁니다. 제일 긴 체인은요.
자, 이게 제일 길죠.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치환기예요. 이것도 치환기, 이것도 치환기, 이것도 치환기죠. 이 치환기의 명칭은 아이소프로필기라고 부르는 건 알고 계시죠? 이건 아이소프로필기고요. 이건 두 개의 메틸기입니다. 메틸기일 때 그러면 아이소프로필은 I로 시작하고 메틸기는 메틸이니까요. 이건 M으로 시작하죠. 항상 알파벳 순서가 먼저 나오는 놈을 먼저 쓰게 되어 있죠. 치환기의 순서 쓸 때는 알파벳 순서에 의거해서 씁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명명은 2,3-다이메틸, 벌써 이부터 틀렸군요. 2,4-다이메틸이 아니라, 자, 다이에 D를 갖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M을 보는 겁니다. M.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의 I를 비교했었을 때 아이소프로필의 I가 알파벳 순서상 먼저 나오게 되니까 이 화물의 올바른 명명은 3-아이소프로필. 그 다음엔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두 개의 메틸기가 붙어있는 2,4-다이메틸. 가장 긴 체는 5개짜리니까 펜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명명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디귿 지문은 순서가 잘못되어 있군요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문제 3번이었어요. 명명법 문제입니다. 가장 난이도가 제일 저급 같아요.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풀 수 있는 수험생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틀렸다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임하시면 됩니다. 문제 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연소열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소열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본적으로 뭐죠? 연소열 하면은 어떤 화합물을 연소시켰을 때, 즉 산소와 반응시켰을 때 그때 발생하는 열을 말합니다. 그러면 연소열은 항상 발열이에요. 그럼 어떤 화합물은 연소시키면 많은 열을 방출시키고요. 어떤 화합물은 적은 열을 방출시킵니다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놈이 연소열을 크게 내줍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뭐죠? 연소열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탄소의 개수가 크면 겁니다. 항상 학생들은 이걸 잊어버려요. 탄소의 개수가 크면 무조건 연소열이 큰 거예요. 탄소의 개수를 먼저 고려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탄소의 개수를 먼저 고려하자 이거예요. 이걸 먼저 고려한 다음에 탄소의 개수가 크다. 그러면 연소열은 큰 겁니다. 탄소의 개수가 클수록 연소열은 큽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고리형 화합물이 아닐 경우에는 곁사슬이 즉 치환기가 적을수록 연소열이 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고리형 화합물이 아닐 때 그럴 때는 곁사슬이 적은 놈이 연소열이 큰 겁니다. 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곁사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소열은 줄어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고리형 화합물에서는 링 스트레인을 고려하죠. 링 스트레인을 고려하여서 링 스트레인 값이 크면 클수록 연소열은 큰 것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연소열입니다. 연소열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말이죠. 학생들은 이걸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만 자꾸 관심을 두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연소열의 기본 개념은 탄소의 개수부터 본다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 자 가보죠. 연소열의 순서 사이클로프로판 3각골입니다. 사이클로부탄 4각골입니다. 사이클로펜탄 5각골이에요. 링 스트레인 관점으로 왼쪽이 제일 커야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요. 항상 탄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연소열이 크다. 탄소의 개수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볼 것도 없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지요. 두 번째 것은요. 시스 1,2-다이메틸 사이클로펜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합물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스니까 둘 다 올라가거나 혹은 둘 다 내려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메틸 사이클로헥산이라고 했습니다. 메틸 사이클로헥산 이렇게 되겠군요. 그 다음엔 1122 트리메틸 사이클로프로판입니다. 그러면 1122니까 1번, 2번, 1번, 2번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탄소개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탄소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7개짜리죠, 7개짜리죠, 7개짜리죠. 전부 다 7개짜리 똑같습니다. 그러면 탄소개수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리형 화합물 링 스트레인을 고려해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소열의 순서란 것은 요놈이 1등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2등, 요놈이 3등의 순서를 갖는 것이 맞죠. 삼각고리가 가장 큰 링 스트레인이 걸려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니은 지문도 순서가 잘못되었군요.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세 번째 거는요. 역시 가만히 보시면
자, 이런 화합물 삼각형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이런 화합물들을 봤을 때 이건 바이사이클릭, 이건 스피로 컴파운드, 이건 그냥 일반적인 탄소가 연결되어 있는 화합물들인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은 탄소의 개수부터 본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탄소의 개수가 6개죠. 탄소의 개수가 이건 5개짜리죠. 이건 탄소의 개수가 4개짜리죠. 그러니까 링 스트레이트 측면이 아니라 탄소의 개수부터 보기 때문에 연소의 순서가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디귿만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4번이었어요. 이제 5번 가보시죠. 5번 또 역시 명명법이군요. 자, 문제 5번의 또 명명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긴 체인 찾는 겁니다. 항상 제일 긴 체인 쭉 찾아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 체인이 가장 길군요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치환기는 여긴 아이소프로필기 있고요. 요거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두 개의 메틸기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자, 화물 보고 가려놓은 다음에 글씨 써보십시오. 그러면 쓸 때는 아이소프로필기는 I 먼저 나오니까 3 아이소프로필,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두 개의 메틸이라고 써야 되겠죠. 제일 긴 체인은 6개짜리니까 헥산하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억은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겁니다. 제일 긴 체인 한번 쭉 찾아보세요. 어떻게 가야지만 제일 긴가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항상 바닥만 보면 안 되고요. 쭉 연결된 것 중에 제일 긴 것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가 가장 긴 체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화물의 명명은 네 번째 위치에는 에틸기가 있군요. 그 다음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개의 메틸기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화물은 4에틸이라고 먼저 써야 되겠죠. 4에틸, 그 다음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개의 메틸기가 있어요. 2,3-다이메틸, 가장 긴 체인은 7개짜리니까 헤프탄입니다 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른 명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지문은 틀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디귿 지문입니다. 번호를 작게 해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8개짜리가 제일 길고요. 당연히 번호를 이렇게 매겨줄 수 있죠. 그러면 이 화물은 치환기가 2번과 4번과 7번에 있네요. 그러면 2, 4, 7 트리메틸 맞죠? 2번, 4번, 7번에 3개의 메틸기가 있어요 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제일 긴 체인은 8개짜리니까 옥탄이라는 명명 쓰는 것은 틀릴 바가 없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네 번째 겁니다. 이 화물에 대해서 가끔가다 학생들이 많이 묻더라고요. 자, 번호를 매겨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짜리가 있고요. 어떻게 번호를 매겨도 번호를 매기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매겨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번으로 매겼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위치에 브로모가 있죠. 여섯 번째 위치는 터셔리 부틸기가 있고요. 네 번째와 일곱 번째는 에틸기가 있죠. 그러면 이 화물에 브로모하고 터셔리 부틸 중에 브로모와 터셔리 부틸 중에서 누구를 먼저 쓰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먼저 써줘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얘도 B로 시작하고요. 터셔리 부틸레 B도 B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B로 시작하면은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똑같은 앞에 있는 알파벳 순서가 똑같이 나오는 놈이 있다면 첫 번째 게 둘 다 B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거 똑같으면 당연히 두 번째 거 보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브로모는 R로 시작하고요. 부틸의 그 다음에는 U지요. 그러면 R이 알파벳 순서에 먼저 나오니까 브로모를 먼저 써주는 것이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명명은 다섯 번째 위치에는 브로모가 있어요고요. 여섯 번째 위치는 터셔리 부틸기가 있어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4번과 7번에는 에틸기가 있습니다. 4, 7, 다이 에틸이 되겠죠. 알파벳 순서 한번 보십시오. 브로모는 B로 시작했고 여기는 B로 시작하는데 똑같은데 두 번째 건 R이고 U니까 먼저 써라.
터셔리 붓딜에 B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고 얘는 에딜은 E로 시작하니까 E로 시작하는 건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쓰자 이거예요. 항상 알파벳 순서가 먼저 나온 놈을 먼저 써준다 아니겠어요. 그러면 5 브로모, 6 터셔리 붓딜, 4, 7 다이에틸, 토탈 탄소의 개수는 10개짜리니까 데칸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올바른 명명은 5 브로모, 6 터셔리 붓딜, 4, 7 다이에틸, 데칸이라는 화합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올바른 명명이 되므로 요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게 맞군요. 기억, 디귿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5번이었습니다. 문제 6번 가보시죠. 이제 뭐 혼자 찍는 것도 이제 뭐 친숙하군요. 이제 혼자 이렇게 찍는 것도요. 이제 뭐 친숙하고 뭐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혼자 여러 번 찍어서 많이 앞으로 올리게 될 거고요. 또 뭐야 뭐 어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거나 내지는 여러분들에게 뭐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혼자 또 찍어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이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6번 갑니다. 당연히 축방향, 수평방향 누가 안정합니까? 당연히 수평입니다. 왜 그러죠? 축방향이 있으면요. 어떤 치환기가 수소보다 덩치 큰 치환기가 축방향에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와의 반발력이 있습니다. 이 반발력을 1,3 diaxial interaction, 한글로는 1,3,2축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반발력이 존재하죠. 하지만 에쿼토리얼 위치, 즉 수평 방향에 있으면은 그 반발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안정한데 분명히 얘와 얘는 에너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 차이가 0.25kcal랍니다. 그놈은 0.25kcal가 의미하는 바는 얘와 얘의 에너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 에너지 차이가 바로 델타 G 값이고요. 델타 G는 마이너스 RT ln K라고 부르는 연력학에서 엄청 유명한 관계식이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알려진 값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25kcal라고 알려졌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요 R은 8.314거든요. 값은 단위는 주울 퍼 K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칼로리 단위로 되어 있죠. 칼로리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주울 단위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값이 딱 맞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온도는 보통 298K 하니까 298K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값은 지금 이놈과 이놈의 에너지 차이고요. 그러므로 에너지 차이 값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R은 기체상수 값으로서 알 수 있는 값이고요. T는 온도니까 25도씨에서 했었으니까 이놈은 298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 가능한 것이 바로 평형상수 값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반응에서는 K 값이 자 축방향분의 농도분의 수평방향의 농도인데 축방향의 농도분의 수평방향의 농도인데 이 평형상수 값이 계산을 해보니까 1.5가 나오더라라는 정보를 문제에서 준 겁니다. 자, 이때 이만큼 값은 1.5의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 바로요.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이 1.5였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평형상수 값이 1.5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평형상수 값이 1.5입니다 라는 의미성은 이 얘기죠. 축방향이 만약에 얘가 만약에 1이라면 얘는 1.5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자, 2.5개 중에서 한 개는 얘고 한 개는 1.5개는 얘입니다. 이거죠. 2.5개. 얘 한 개, 얘 1.5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합쳐서 2.5개죠. 2.5개 중에 하나는 축방향이며 1.5개는 수평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축방향은 톨탈 2.5개 중에서 하나만큼의 존재 비율로 존재하니까 40%가 존재합니다가 될 것이고요. 수평방향은 2.5개 중에서 1.5개의 비율로 존재하는 셈이니까 얘는 60%가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형상수값만 알면 액시얼과 에쿼토리얼의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의 상태로 존재하겠습니까?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꼭 상기해 볼 수 있길 바랄게요. 그래서 얘는
액시얼은 40%로 존재하며 에쿼토리얼은 60%로 존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기억. F가 축방위로 존재하는 비율은 40%, 수평방으로 존재하는 비율은 60%입니다. 라고 기억 지문은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니은 지문 보면요. 만약에 F가 CL로 바뀌면, 이게 만약에 CL이라고 한다면, CL이다 라고 한다면, F보다 CL은 사이즈가 큽니다. F보다 CL은 사이즈가 크게 되고요.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발력도 심합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액시얼 위치에 있었을 때 이 반발력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볼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에쿼토리얼의 존재 비율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니은 지문은 만약에 F가 CL로 바뀌면 축방의 존재된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죠. 수평방향 존재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이것은요. 평형사수 K라는 것은 항상 뭐죠? 야, 여기서는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 값이 1보다 큰 값으로 나왔어요. 왜? 얘의 존재 비율이 우세하니까요. 그러면 평형상수 K라는 것은요. 축방향의 농도분의 수평방향의 농도죠. 즉 수평방향의 농도를 축방향의 농도로 나누어준 값이다 라고 해야지만 올바르죠. 말이 잘못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약간 국어적인 것을 제가 한번 심심해서요. 한번 국어적인 걸 한번 가미해 봤어요. 그래서 평형수 K값이 1.5다라는 것은 얘가 우세한 건데 얘가 우세하려거든 축분의 수평이어야 1보다 값이 큰 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갖다가 수평방향, 축방향의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혹시 수험생이 있나 싶어서요. 제가 지문을 디귿을 한번 그렇게 한번 국어적인 개념을 약간 도입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올바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문제 7번 한번 가봅니다. 자, 안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라 했거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안정도를 비교해 봅니다. 그냥 보면 안 보여요. 반드시 체어폼으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요 화합물은요. 체어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무거나 1번 잡으세요. 여기 1번 딱 잡으면 올라갔죠. 올라갔죠. 바로 옆에는 메뚜기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한 다리 걸러 하나, 두 다리 걸러 하나, 두 다리 건너 여기도 메뚜기 올라갔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요. 요놈이 바로 요놈입니다. 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안정도 비교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RS까지 따지면서 그릴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은 얘의 본래의 모습을 그린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 무조건 인원슈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도 비교에만 따질 때는 RS까지 고려해서 탁탁탁탁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명확하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막 그렸는데 혹시 다이아스트로머 그리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스트로머의 개념을 헷갈리고 있는 거죠. 다이아스트로머는 기하 이승줄차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오르고 내리고가 틀리면 기하 숫자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딱딱 맞아 들어가면 얘는 같은 화합물이거나 최소 인한슈머를 그린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이아스트로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아스트로의 개념을 아직까지 헷갈리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드는 의문감인 겁니다. 말 그대로 공부가 아직은 약간 어설프구나라는 증거가 될 거라고요. 너무 초반에 그런 쪽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끊임없이 계속 외우세요. 계속. 이해되고 외우고 이해되고 외우고 이해되고 외우고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한 5월 이후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인가 뭔가 내용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그러한 오류의 질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고선 액시얼이니까 불안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반드시 사이클렉산의 체어폼은 링 프리핑을 시켜야 합니다. 링 프리핑 시켜주면 링이 이렇게 뒤집히게 되고요. 자, 요 탄소가 바로 요 탄소지요. 지금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 유지한다. 요 탄소는 바로 요 탄소지요. 내려갔으니까 내려간 걸 유지한다. 한 다리 걸러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걸 유지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 액시얼이었던 것이 올 에쿼토리얼이 가능한 구조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존재할 것이니까 요놈은 올 에쿼토리얼이 가능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요놈은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아무데나 1번 메들기 내려갔습니다. 메들기 올라갔어요. 1, 2, 3, 4 아무데나 여기다가 여기 메들기 여긴가요? 올라갔습니다. 라고 확인하면 얘는 요 구조가 안정한 링 프리핑하면 요것도 액시얼 에코토리얼 되니까 요 구조가 차라리 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근데 요 구조는 올 에코토리얼이 아니라 한 개는 액시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습니다. 하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억은 왼쪽 게 안정합니다. 라고 확인하니까 기억은 올바른 표현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아유, 힘듭니다.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힘드냐. 아유, 오늘 이상하게 좀 약간 힘이 드는 느낌이 드네요. 지친다. 자,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요거네요. 그죠? 센스이드 수는 요거 또 해요. 또 한 번 또 뭐 딱 문제 풀다가 이거 뭔가 똑같으네 이러면서 풀면 되는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나올 때마다 또 하고 같은 겁니다. 자, 요 한번 그림을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질까요? 자, 최후편 그린 다음에 아무데나 1번 놓자고요. 1번 올라갔죠. 메들기 올라갔죠. 한 다리 걸러 또 한 다리 걸러 메들기 올라갔죠. 요 구조는 두 개가 액션이 있으니까 요 구조보다는 링 프리핑한 구조가 더 좋겠죠. 그럼 링 프리핑 시켜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올라갔죠. 여기는 내려갔죠. 한 다리 걸러 여기는 올라간 요 구조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잘못 그렸군요. 여긴 올라간 건 맞군요.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올라가야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요 구조를 보면은 두 개가 에코토리얼이 존재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액시얼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조금 전에 보다시피 올 에코토리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째 지문에서도 왼쪽 게 더 안정한 구조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자,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디귿 지문은 구조를 가만히 보시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 메들기가 액시얼에 하나 있다. 메들기가 액시얼 하나 있다. 하나는 에코토리얼, 하나는 에코토리얼. 일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들기의 영향력에 의한 액시얼, 에코토리얼에 의한 영향력은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구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고리 화합물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둘 다 메들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둘 다 메들기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와 있게 되면 이쪽에 있는 어떤 수소와 이 메들기 간의 반발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거리가 가까워졌죠. 고리가 내려가 있는데 메들기가 내려와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리는 내려와 있고 메들기 부분은 올라가 있는 게 차라리 안 낫겠냐. 그래서 이놈은 이쪽이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잘못된 구조이다. 잘못된 안정도를 파악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자, 문제 7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문제 8번은요. 아직 안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거는 심화반 학생들에게도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갔군요. 여기까지. 물론 모르겠네. 제가 이게 지금 2월 5일 날 찍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방송하는 날이 아마도 2월 말쯤 되니까 심화반 학생들은 여기까지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본반 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을지요. 자, 만약에 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알킬 할라이드에 리튬 샥을 가해주면요. 리튬이 이렇게 할로젠과 대체가 됩니다. 할로젠과 대체가 되었을 때 이 탄소는 유기금속 화합물입니다. 강력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요. 강력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이 탄소 부분은 강력한 마이너스다. 즉 엄청난 강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소이온 소스를 잡아먹는 겁니다. 수소이온을 갖다 물 분자에 수소이온을 잡아먹어주면 탄소 개수가 수소가 딱 붙어버리니까 탄소 개수가 3개짜리인 알칸을 제조할 수 있는 반응으로서 올바른 반응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소듐을 가해주면요. 당연히 소듐 시약으로 바뀌어줍니다. 유기소듐 시약에다가 여기다가 1차나 2차, 이게 1차나 2차여야 합니다. 1, 2차 알킬 할라이드를 가해주게 되면 이 부분 마이너스가 탄소를 공격하면서 리빙 그룹을 빼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런 반응을 브루츠 피티그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 개수가 벤젠고리에 하나, 둘, 세 개, 이 탄소는 요겁니다. 3개가 늘어난 결과물이므로 니은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은요. 자, 이건 브루츠 피티그 리액션 혹은 브루츠 리액션입니다. 소디움 시약까지 주면 소디움 바뀌어줍니다.
하나가 바뀌어주면 이 부분 마이너스가 되고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공격해서 리빙 그룹을 날려주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와 같은 바이사이클릭 컴파운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알칸의 제조 반응으로서 주르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배우셨으면요.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왔을 때 그때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9번 가볼게요.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안 배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첫 번째 건 배웠죠. 수소와 반응입니다.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다. 두 번째 거는 아연을 가해주면요. 아연 시약이 형성되죠. 제덴 비아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죠. 유기금속 화물의 특징이란 강한 염기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이 마이너스가 HCl 수소 이온 소스를 잡아먹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프로판이 얻어지는 결과물 되니까 니온도 틀릴 바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요거는 리튬 시약입니다. 2당량 썼어요. CuI가 해주면 이런 놈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R2CuLi라고 부르는 큐프레이트입니다. 큐프레이트가 얻어지게 되면요. 이 큐프레이트 부분은 커플링 반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탄소가 비록 혼소가 비탈이 sp2라고 할지라도요. 이건 sp2 탄소 맞는데 sp2라고 할지라도 이건 커플링 일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SN1, SN2 반응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커플링, 이건 라디컬 반응으로 결과물이 일어나기 때문에 탄소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었고 여기 두 개 있으니까 5개짜리 결과물이 얻어지면 커플링 리액션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9번이었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아직 안 나가셨으면 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신 수험생들은 가볍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문제 10번 가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사회 문제는 좀 쉽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쉬워서 많은 수험생이 거의 어떤 수험생은 10개, 9개 이렇게 맞춘 수험생 상당히 많을 겁니다. 빵점 안 돼요. 빵점은 좀 곤란해요. 빵점만 아니면 괜찮고요. 어느 정도 수준 도달하는 것을 너무 마음만 급해하지 말고요.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 5월, 6, 7월 이때쯤에 본인이 뭔가 눈이 탁 뜨이는 그런 수험생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자습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임하고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는 거예요. 1,2-다이메틸사이클렉산 트랜스가 시스보다 안정하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는 1,2-다이메틸사이클렉산은 트랜스가 안정, 1,3는 시스가 안정, 1,4는 트랜스가 안정. 에너지 차이는 1.8kcal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 정도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연상되면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건 앞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에 부분에 복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충분히 하셔서 이 정도는 말이 그냥 보는 읽는 순간 맞았구나 라고선 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1,3-다이메틸사이클렉산은 1,3입니다. 자, 1,3 이건 시스죠. 링 프리핑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 2, 3 이놈의 구조가 안정합니다. 자, 트랜스로 그림을 그리면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는 구조가 그려집니다. 이걸 링 프리핑을 시켜주면 링이 이렇게 뒤집혀주면서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스가 더 안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놈은 가장 불안정한 구조가 되겠죠. 이놈은 여기에 있는 이 트랜스와 시스를 비교하면 얘가 안정한 건 맞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구조는 바로 이놈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불안정한 형태에서 그러니까 바로 얘에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메틸기 간의 반발력은 3.6이다. 단 메틸기와 수소의 반발력은 0.9 그 다음에 전체 반발력은 5.4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요거는 메틸기와 수소의 반발력이 수소 있죠? 요 메틸기와 수소의 반발력이 이게 0.9입니다. 그리고 요 메틸기와 수소의 반발력이 또 0.9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메틸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될 거라고요. 토탈 반발력이 얼마라냐면 5.4라 그랬어요. 토탈 전체 반발력이 5.4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0.9, 여기가 0.9에 할당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3.6kcal의 반발력을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과 니은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1사다 밑에 세쿠레스는 누가 단정합니까? 트랜스가 안정하죠. 트랜스가 시스보다 안정하다, 불안정하다가 아니라 안정하다라고 해야지만 되겠죠. 이것은 잘못되었군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 위클리 테스트 4위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있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범하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유기화학의 혹은 화학의, 뭐 물리의, 생물의, 물리하고 생물은 제가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해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그 가끔가다 수험생 중에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내용은 모르는데도 신기하게 그런 분들이 기출문제는 잘 풉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과거 기출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풀 줄 아니까 자기 실력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출문제는요, 자기가 유기화학적 지식 혹은 일반학적 지식을 쭉 끌어올린 상태에서 쭉 끌어올려주고 그걸 자기가 충분히 복습하고 암기하고 외워서요, 기출문제는 기존에 있는 지식적 체계 토대 하에서 자연히 풀려나간다라고 풀어야 정상적인 건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문제만 푼다는 것은 기출문제 답을 외운 겁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어이없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으세요. 예,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자, 이런 면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기출문제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답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반학 같은 게 푸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본적인 지식으로 그걸 자연히 풀어나가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 전부 다 기출문제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말이죠. 기출문제 이외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력을 기출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기출문제가 만약에 안 풀린 게 있으면은 기존에 있는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을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가 혹은 모르고 있는 건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계기로 기출문제를 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공부하는 수험생 되기 바라고요. 위클리 테스트 4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